목동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양들과 밤을 보낸다. 초원에 누워서 바라보는 별들은 무수한 서사들을 일궈낸다. 하늘에도 초원이 있고 양을 지키는 목동이 있을 것이다.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우고 추워서 가죽을 덮을 것이다. 오래된 가죽은 해지고 좀이 먹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을 것이다. 그 구멍으로 새어나온 모닥불빛이 별이다. 너무 멀고 희미해서 이름이 없는 별도 있다. 그리움은 그 거리에 비례한다. 별자리를 공부하면서 별은 그 몽롱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아는 만큼 감동은 커질지 몰라도 그리움은 줄어든다. 때로 바람에 흔들리며 은고리처럼 쟁강거리는 별들은 멀어서 그립다. 그리운 것들은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도 충분하다. 그리운 것들에겐 이름이 없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게 1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가만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밀폐된 공간은 이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가기가 꺼려집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점점 더 답답하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서로를 향해 던지는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이 보고 싶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바람의 소리, 모래알갱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노라면 차라리 덜 외로울 것도 같습니다. 제 마음이 그러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유목의 전설, 오래된 기억의 순례라는 책과 함께 몽골의 붉은 사막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던 차에 접하게 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시백 작가는 나는 꽃도둑이다. 나에게 돈이란 무엇일까? 벌레들 등 17편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가입니다. 정신적 유목민이라고 자처할 만큼 몽골의 매력에 빠져 2014년에 펴낸 당신에게 몽골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이 유목의 전설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몽골을 여행하며 쓴 여행기입니다만 단순한 여행기라기보다는 몽골의 문화, 설화, 자연, 역사, 풍습 등 다양한 주제를 문학적인 글맛을 가미해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이 재미있게 쓴 책입니다.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비가 적은 몽골에서 물과 비는 어떤 의미인지, 유목민들은 사막을 왜 모래강이라 했는지, 그리고 낙타는 왜 사막에 살고 그 눈은 왜 늘 젖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부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늘로 날아간 호수. 유목민에게 물은 어머니의 피다. 지모시 네투게는 사부다그라는 흙의 주인과 로스라고 하는 물의 주인으로 신격화된다. 유목민들은 물이 솟는 샘에 돌을 쌓아 오월을 만들고 희고 푸른 천으로 축복한다. 홉스골 주변에 사는 차탕족이나 드르브드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호수의 물을 입에 떠먹인다. 그러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홉스골을 잊지 않고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 쓰듯이 한다는 말은 유목민에게 경외스러운 행위를 뜻한다.
유목민들이 세수하는 동작은 특이하다. 물을 한 움큼 떠서 씻은 후에 손에 남은 물기를 쥐어짠다. 얼마나 야무지게 쥐어짜는지 돌멩이여서라도 물이 나올 듯하다. 그것은 인색함과는 다르다.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제대로 쓰는 것을 말한다. 유목민들은 물을 길러 한두 시간이나 말을 타고 간다. 맑은 물이 솟는 샘은 경건히 섬겨지고 말라버린 강바닥에도 그곳에서는 용변을 보지 않는다. 물에 대한 경외심은 물을 구하러 가는 거리와 비례한다. 물이 귀한 사막이나 고산 지역의 유목민들에게 순례라는 풍습이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물이 넘쳐나는 곳의 인간들은 신보다 자신을 섬긴다. 자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모자랄수록 행여남이 쓸까봐 서둘러 쓰기 바쁘다. 고비는 물이 귀하다. 한여름의 고비는 불타오른다. 영상 40도를 훌쩍 넘는 한낮엔 어쩌다 내리는 비마저 땅에 이르기 전에 말라버린다. 유령비라고 한다. 지상에 무사히 도착한 빗방울들도 달구어진 땅을 담금질할 뿐이다. 고비에서도 가장 뜨거운 바양자크의 점토들은 손으로 두드리면 쇳소리를 낸다. 대지는 쩍쩍 소리를 내며 해독불과한 갑골문들로 갈라진다. 고비의 연 강우량은 100밀리에 불과하다. 우기에 집중하여 내리는 비는 한바탕 쏟아붓고는 깔끔하게 사라진다. 그런 고비에 온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 늘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돈드고비의 첫인상은 불금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달리는 동안 반구의 대평원은 풀 한 폭이 찾을 수 없는 불모지였다. 풀이 없으니 가축도 없고 그를 기르는 유목민의 계류도 보이지 않았다. 암울한 말의 의미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이 붉은 사막선이 그어진 지평은 차의 요동마저 소멸시켰다.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이 막막할 뿐이다. 우주를 달리는 은하철도 999는 이따금 스치는 별이라도 보일 것이 아닌가. 붉은색이 그리 쓸쓸하고 황량한 색감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 이듬해 다시 그곳을 찾았다. 아무리 가도 붉은 불모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길을 잘못 든 줄 알고 운전사에게 사방 300km의 붉은 황야로 가자고 졸랐다. 운전사는 같은 길이라고 했지만 그곳은 지난해 보았던 불모의 땅이 아니었다. 나중에야 그 붉은 불모지가 야생 부추들로 뒤덮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말라 죽었다고 여긴 불모지가 새벽부터 황혼까지 부추꽃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 해에는 부추꽃은 사라지고 보랏빛 쑥부쟁이로 아득하게 뒤덮였다. 이 모든 게 비의 마술이었다. 비는 기억도 바꾼다. 지명이 익숙하지 않던 초기에 이따금 나타나는 호수를 이정표로 삼아 길을 기억해 두었다.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고비의 호수는 물이 아니라 바람이 고인 둔벙이었다. 고비의 표피는 점토로 덮여 있다. 비는
나노 단위의 미세한 점토 속으로 스미지 못한 채 낮은 곳으로 모여 호수를 이룬다. 비가 만든 호수들은 얼마 가지 않아 하늘로 날아간다. 중앙아시아에는 떠도는 호수도 있었다. 서기 300년경 누란을 떠나 남쪽으로 떠난 롭 호수는 1934년에 누란으로 다시 돌아왔다. 탐험가 스벤 헤디는 이를 방황하는 호수라고 불렀다 한다. 고비의 호수는 바람에 날아다닌다. 비를 타고 내려왔다가 바람술에 실려 하늘로 올라간다. 바람이 만든 하늘 호수는 그리스 신화의 서사와 만난다. 아프로디테가 사랑한 아도니스는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에게 죽임을 당한다. 아프로디테는 슬퍼하며 아도니스를 꽃으로 환생하게 했다. 아도니스가 죽어서 피어난 아네모네 꽃은 그리스어로 바람이란 뜻이다. 바람 속에 피었다가 바람 불면 지는 아네모네처럼 고비의 호수는 바람 속에 오고 간다. 호수가 눈에 띄면 걸음을 멈춘다. 말라가는 호수의 언저리에는 누군가 벗어놓은 진흙신들이 남아있다. 때를 지어 물을 찾아온 양과 염소, 호수에 들어가 구수회의를 하는 말들, 가까운 마을에서 물놀이를 온 아이들의 목소리들이 남겨놓은 발자국들이다. 화석처럼 굳은 족적 속에 손가락을 넣으면 어느 게르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바람의 음성이 만져진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로 돌아가고 있었다. 내버려 두라. 무얼 해야만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하는 건 쉽지 않다. 아무리 부지런한 인간이라도 그곳에 앉으면 하품과 기지개를 멈출 수가 없다. 세상의 근면, 검소, 절제, 성실, 이런 선동적인 구호들은 맥을 쓰지 못한다. 한낮의 홍고리 넬슨은 권태가 헬륨가스처럼 충만하다. 요즘 세상에서 권태란 얼마나 사치스럽고 우아한 단어인가. 나태를 가르치는 여름의 사막은 세상의 어떤 평화조약보다 강력하다. 하품을 하며 싸울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빠진 널판과 다리가 부실한 의자가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분발하지 마라. 사람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을까? 산이나 가로등이나 자동차 소리에 걸림이 없이 인간의 시력은 얼마나 먼 거리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시간의 총량은 얼마나 될까? 그것은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SNS의 알람 소리,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보여주는 유튜브나 CNN 뉴스가 아니더라도 정주민들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 빈 방에 혼자 있어도 그것들은 잠시도 머릿속을 비워두지 않는다.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고 꼬리 말고는 채찍도 없다. 고립무원에 처한 칭기스칸이 한 말이다. 너무 외로워 자신의 발자국이라도 보려 뒷걸음질을 했다는 오르탕스블루의 사막이라는 시도 있다. 고비는 이렇게 말한다. 외로운가?
외로우라. 불행한 것은 외로움마저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이다. 고비를 홀로 걸어본 사람들은 그 지루하면서도 막막한 공간이 가져다주는 대화를 기억할 것이다. 비어서 충만해지는 고비의 화법이다. 학교 폭력 문제도 고비는 단숨에 해결한다. 사이가 나쁜 학생들은 고비를 걷게 하라. 미워할래야 미워할 사람이 없고 무시할래야 비교할 사람이 없는 고비에선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진다. 일부러 말을 타고 사람을 찾아가서 미워할 수는 없지 않은가. 따돌리려면 자신이 먼저 따돌려져야 하는 게 고비의 교재술이다. 고비에는 사막이 숨어 있다. 사막은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여행자를 홀린다. 그래서 사막에는 귀신들이 산다는 전설이 흔하다. 바실리스크도 그 가운데 하나다. 보르헤스의 상상동물 이야기에 소개된 바실리스크는 사막에 사는 괴물이다. 괴물의 다리가 스치기만 해도 과일이 썩고 강물이 중독된다. 도끼가 얼마나 강한지 괴물의 시선이 닿으면 돌이 부서지고 초원이 불탔다. 그런 바실리스크도 숱하게 울음소리를 들으면 죽었다. 사막을 건너는 중세 여행자들은 숱학을 한 마리씩 데리고 다녔다 한다. 쳐다만 봐도 돌을 부서뜨리고 초원을 불태우는 눈빛은 어떠할까?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녔을 듯하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면포로 얼굴을 가렸다. 모래 강. 사막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막에서 하루를 지내보지 않은 사람이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은 막막하지만 지루하지는 않다. 해가 지나며 변하는 빛에 따라 펼쳐지는 사막의 다양한 변신은 깊고 오묘한 변주를 보여준다. 그 개조를 깊게 하며 그려나가는 풍광은 어떤 색의 마술보다 화려하다. 칼날 같은 모래톱이 바람에 깎여 눈앞에서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장면은 하늘에서 풀어놓은 거대한 뱀을 닮았다. 비늘을 사각이며 부드러운 곡선으로 사행하는 모래들. 그 속에 뿌리를 내린 풀들은 동그란 음표들을 그린다. 사막에 가면 그 음표를 연주하는 바람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바람은 여행자들이 남긴 발자국과 누군가 적어놓은 이름을 흔적도 없이 지운다. 유목민들은 사막에 적어놓은 이름의 주인이 그곳을 찾아오게 된다고 한다. 그곳에 남겨진 발자국과 사연들을 바람이 배달한다고 믿는다. 사막 우체국에는 우표가 없어도 송달되는 바람의 엽서가 있다. 바람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 하늘에 닿을 만한 산들과 그 위에 우뚝 섰던 바위를 작은 돌멩이로 구르게 하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로 만든다. 모래는 바람에 실려 하늘의 새가 된다. 바람은 모든 삶들을 모래로 만든다. 처음 사고에 올랐을 때였다. 천신만고 끝에 깎아지른 모래톱에 이르렀다. 한 걸음만 올려놓으면 그 위에 설 터인데 발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때 칼날 같은 모래톱에 앉아있는 파리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바람은 쉼없이 모래톱을 갉아대며 뿌연 먼지를 일으키는데 파리는 너무도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 때문에 모진 바람을 견디며 사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일까?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자 파리는 천천히 모래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다. 서두름 없이 걷는 파리는 모래 위에 상형문자 같은 족인을 남기며 모래의 칼날 위를 걸었다. 어디로 가느냐는 물음도 부질없어 보였다. 모든 물음은 그 걸음 앞에 무의미해졌다. 모래산이 울기 시작했다. 발끝으로 전해진 울음이 몸 전체를 흔들어댔다. 모래산의 깊은 곳에서 번져나오는 울음소리는 경이로웠다. 그때 알았다. 모진 바람을 견디며 모래산 위에 앉아있던 파리의 무게가 고요히 모래 위를 기어가던 파리의 걸음이 거대한 모래산을 울게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유목민들은 사막이 거대한 모래강이라고 생각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흐르다가 어느 둔독에 걸려 잠시 머무는 것이 이생이고 다시 바람이나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는 게 죽음이었다. 왕자도 비명도 파리도 예외 없이 모래알로 흐르는 거대한 강이었다. 낙타가 사막을 건너는 배라 하는 이유가 있었다. 물기라곤 찾아볼 수 없이 모래만이 깔려있는 사막을 강으로 여긴 상상의 원형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 막막한 공간을 소리내어 흐르게 했을까? 수피즘의 한 우화가 생각난다. 어느 강물이 있었다.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나와 높은 산을 애돌고 까마득한 폭포에 몸을 던진 끝에 멀리 바다가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바다로 향하는 강물 앞에 모래와 자갈로 된 사막이 놓여 있었다. 안간힘을 다해보았지만 사막에 이른 강물은 흔적도 없이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사막을 건널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사막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자신을 증발시켜 바람에 내 몸을 맡겨라. 바람은 사막 저편에서 너를 비로 뿌려줄 것이다. 너는 다시 강물이 되어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낙타는 왜 힘들게 사막에서 살까? 몽골의 쌍봉 낙타는 티메라 불린다. 몽골에서도 가장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지키고 있는 이 거대한 동물에 대해 유목민은 수많은 서사를 만들어냈다. 서사 속의 낙타는 주로 순진한 피해자 역으로 등장한다. 덩치는 크지만 순해 보이는 낙타는 태생적으로 결핍의 짐승이다. 낙타에겐 멋진 뿔이 있었다. 어느 날 물을 마시러 온 사슴이 홍대클럽에 놀러 간다며 낙타에게 뿔을 빌려달라고 했다. 뿔을 빌린 사슴은 클럽에서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욕심이 난 사슴은 뿔을 가지고 잠수를 탔다. 순진한 낙타는 지금도 뿔을 가지고 돌아올 사슴을 기다리느라 땡볕 쬐는 사막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마다 사슴이 오나 싶어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보곤 한다. 사슴은 뭘 하고 있을까? 제 것이 아닌 뿔이 떨어져
사슴은 해마다 수선을 해야 한다. 덩치가 산만한 낙타는 사슴에게만 당한 것이 아니다. 친하게 지내던 쥐에게도 새치기를 당해 띠가 없는 가축이 되었다. 쥐에게 당한 낙타는 지금도 쟤를 보면 그 속에 숨은 쥐를 잡으려고 미친 듯이 나뒹군다. 신은 띠가 없는 낙타를 위로하려고 12띠의 짐승의 특성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쥐의 귀, 소의 배, 호랑이의 발바닥, 토끼의 입술, 용의 쌍봉, 뱀의 목, 말의 갈기, 양의 털, 원숭이의 몸, 닭의 볕, 개의 뒷다리, 돼지의 꼬리가 그것이다. 신이 만든 이종 합체 로봇이 낙타인 셈이다. 몽골의 쌍봉 낙타는 비상용 혹을 2개나 달고 있고 모래에 빠지지 않는 발굽을 가지고 있으며 눈 속에 바다를 담았다. 암컷을 잉이라고 부르고 수컷을 아트라 부른다. 주로 잉은 젖과 새끼를 얻고 아트는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데 쓰인다. 낙타도 야성이 강하나 말과 달리 치열이 촘촘해 재갈을 물리지 못하니 코를 뚫어 콧뚜레를 끼운다. 낙타는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다. 산기가 느껴지면 무리에서 벗어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새끼를 낳는다. 산고가 너무 심하거나 색이 다른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가 젖을 물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목민들은 이럴 때 어미 낙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마두금을 연주해 준다. 바람이 연주하는 마두금 소리에 어미 낙타는 눈물을 흘리며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잉그스 후스라 불리는 유목민의 이 풍습을 소재로 2003년에 비안 바수렌 다비아 감독이 낙타의 눈물이란 영화를 만들어 화제가 되었다. 인간들은 이런 낙타의 모성마저 이용했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장군을 감회장할 때 어미가 보는 앞에서 새끼 낙타를 죽이고 장군의 시신과 함께 묻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떤 지표도 없는 벌판에서도 어미 낙타는 새끼가 묻힌 곳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슬픔 때문인지 낙타의 눈은 늘 눈물에 젖어 있다. 유목민들은 이를 바다라고 표현했다. 낙타의 눈에는 바다가 보인다. 모성이 깊은 낙타의 젖은 사람의 모유와 가장 가깝다. 산모의 젖이 부족할 때 낙타젖을 대용으로 쓴다. 사막에는 날카로운 가시를 지닌 낙타풀만이 군데군데 놓여 있다. 그것이 낙타의 주식이다.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뜯어먹고 사는 낙타에게 그런 젖이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정신의 첫 단계로 낙타를 꼽았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의 걸음에 주목했겠지만 입이 해지도록 가시덤불을 먹고 사는 인내야말로 초인의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싶다. 바양자크의 테멘 사부로에 가면 바람이 깎아놓은 흙무더기에 쌍봉 낙타가 서 있다. 해가 질 무렵이면 흙덩어리 낙타들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낙타는 슬픔으로 지어진 결핍의 화석이다. 손님은 길에서 잠들지 않는다.
유목민에게 손님은 둘 중 하나다. 적이거나 친구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유목민의 전통이라지만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갑자기 칼을 들이대는 도적을 만나면 속수무책이다. 유목민들은 게르를 찾아온 낯선 사람을 판별하는 법이 있다. 말을 타고 가다가 사람을 마주치면 말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제대로 된 유목민이라면 말에서 내려 인사를 나눈다. 이때 고삐를 자신의 무릎에 끼고 다른 쪽 다리는 꺾고 앉아 공격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남의 게르를 찾는 길소는 출입에 말을 메고 걸어 들어가야 한다. 허리에 찬 칼을 늘어뜨리며 총과 같은 무기는 지붕에 얹어두고 게르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주인이 권하는 술을 사양해서는 안 된다. 술에 한껏 취하는 것은 자신의 무방비를 내보이는 것이며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다.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는 도적은 없지 않은가? 유목민은 서로에게 귀한 손님이다. 먼 길을 찾아온 손님을 통해 다른 초원의 사정을 전해 듣는다. 어느 곳에 풀이 기름진지, 어디에 물이 많은지, 인근 지역에 일어난 변란이나 사건들을 듣고 이동할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그 때문에 유목민은 낯선 손님을 허투루 흘려보내는 경우가 없다. 낯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말을 달려 다가간다. 온종일 양만 바라보고 지내는 유목민에게 낯선 사람은 반가운 손님이며 새로운 정보의 제공자다. 약간의 판별 절차를 거쳐 호의를 지닌 손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처음 보는 사이라도 가족처럼 대한다. 손님도 손을 걷어붙이고 주인을 도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팔베개 하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정담을 나눈다. 이 자세는 유목민들의 기본 자세다. 양반 자세로 꼿꼿이 앉아 손님을 응대하는 우리와는 다르다. 초원에서 우연히 유목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풀밭에 비스듬히 누워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친 자세로 이야기를 나눠보라. 서먹서먹하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질 것이다. 어른 앞에서 다리를 뻗거나 비스듬히 누우면 소가 된다고 야단맞던 문화와는 다른 친근감이 있다. 로마의 귀족이나 정객들이 목욕탕에서 논담을 주고받듯 몽골의 유목민들은 풀 위에 비스듬히 누워 서로를 가깝게 한다. 손님은 유목민에게 무엇일까? 바람처럼 떠도는 유목민들의 재회는 기약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스쳐 지나가는 손님에게 정성을 다한다. 그 짧은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오만 가지 관계와 수다한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정주민들과는 다르다. 다시 볼 일 없는 만남을 소홀히 여기는 정주민들과는 달리 유목민들은 오히려 한 번뿐인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양떼를 보러 게르를 비울 때 행여 지나칠지도 모를 길손을 위해 문 앞에 차와 음식을 차려놓고 가는 사람들이다. 유목민들은 지나가는 손님일지라도 길에서 자는 걸 자신의 죄로 여긴다. 또 만나요? 라며 손을 흔들고 떠나는 이국의 손님들에게 유목민들은 흰 젖을 뿌려주며 안녕을 빌어준다.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렇기에 그들은 그 스침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이 없어야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
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어딘가에 무원 불모의 게르를 한 채 지어두면 좋겠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가축들에 대해 작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을 보면 평화롭다는 느낌이 들지만 실상은 처절하다. 온종일 풀을 뜯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가축들은 한겨울에도 새벽부터 눈을 맞으며 얼어붙은 풀을 뜯는다. 불모에 가까운 고비에서 사는 가축들은 고행의 수도자와 같다. 한 줌도 안 되는 가시덤불을 뜯느라 주둥이가 피투성이가 된다. 먹을 게 없어 날카로운 가시들이 박힌 덤불을 뜯는 그들의 삶은 경건함마저 느끼게 한다. 사는 게 허망하고 지루한 이들은 그 주둥이를 한나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요. 보이는 게 다는 아닌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